훌륭한 석탑을 만들고 눈물 흘린 사람. 신라 선덕여왕 14년 대국통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올 때 가져왔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탑을 세우기 위해 선덕여왕을 찾았답니다. 여왕은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으며 자장율사를 맞았어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탑을 세우려 하신다지요? 여왕의 말에 자장율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소승이 당에서 돌아올 때 소중히 모셔온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구충 석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왕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하였어요. 어디에다 세우실 생각이시오? 자장율사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대답하였어요. 황룡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왕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황룡사의 9층 석탑이라. 그런데 혹 석탑이 꼭 9층이어야만 하는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것이오? 여왕의 물음에 자장율사는 다소 엄숙한 음성으로 말하였어요. 소승이 당에 있을 때 하루는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 이르기를 지금 신라에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덕은 이때 위엄을 갖추지 못해 주변 나라들이 틈만 나면 침략할 기미를 엿보고 있으니 9층 석탑을 세워 그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면 주변에 있는 9나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니 나라가 흥하는 것은 물론 왕업도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장율사의 말을 들은 여왕은 반가운 낯빛을 하며 한시 앞이 황룡사에다 9층 석탑을 세울 것을 명하였어요. 그날부터 자장율사는 신라 전역에서 석탑을 세울 기술자를 물색했으나 애석하게도 그만한 공사를 감당할 인물이 없어 애를 태웠답니다. 그리고 요행이도 이웃나라 백제에서 아비지라는 뛰어난 기술자를 데려올 수 있었지요. 신라의 황룡사에 도착한 아비지는 부지런히 공사를 벌여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법당 앞에 탑을 쌓을 기둥 하나를 세울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탑을 쌓을 기둥 하나를 세웠다는 뿌듯함에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잠자리에 들었던 아비지는 무서운 악몽에 가위 눌려 한참을 끙끙거리며 앓다가 한순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비지는 잠에서 깼어도 아직도 꿈속의 일이 생생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요. 얼굴은 온통 흥건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베개까지도 아비지가 흘린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아비지는 천천히 얼굴에서 두 손을 떼었어요. 무서운 꿈이었지요. 자신이 탑을 완성하고 조국인 백제로 돌아갔을 때 백제의 도성은 천지가 불바다였고 백성들은 불길을 피해 정신없이 길거리를 뛰어다녔답니다. 집집마다 불길이 치솟아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으며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아비지의 아내와 자식도 있었답니다. 아비지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웬일인지 발바닥이 땅에 붙은 듯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처연하게 불길에 휩싸여 죽어가는 처자식을 목전에 두고서도 아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눈물을 철철 쏟으며 아내와 자식의 이름만 애타게 부르다가 아비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지요. 아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법당 앞마당으로 나갔답니다. 교교한 달빛이 황룡사의 이끼 낀 기와장 사이로 푸른 비단실 타래를 늘어뜨린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비지는 말없이 서서 자신이 세운 탑의 기둥을 바라보았지요. 기둥에도 달빛은 잔잔히 휘감기고 있었답니다. 방금 전 꿈에서 보았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저 탑을 완성하면 백제가 멸망한다는 계시인가? 황룡사 주인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기만 할 뿐 풍경조차 울리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 탑을 세울 수 없다. 아니, 세워서는 안 된다. 내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남의 나라의 탑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비지는 가슴 속으로 밀려드는 온갖 상념들이 쌓여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답니다. 그날부터 아비지는 탑의 공사를 더는 계속하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이유를 물으면 그저 몸이 아프다는 핑계만 대었지요. 그러기를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났답니다. 처음에는 아비지의 몸을 걱정하던 사람들도 차츰 이상한 눈초리로 아비지를 쳐다보기 시작하였어요. 자장율사를 비롯하여 대궐에서는 그런 아비지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었지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을 의식하게 된 아비지는 백제로 도망칠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것만이 조국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 길이었어요. 마음을 굳힌 아비지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점심때를 이용해서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였지요. 갑자기 맑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어 번개가 구름을 가르고 세찬 폭풍이 황룡사 앞마당에 휘몰아쳤어요. 갑자기 닥친 일이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며 나무함이 타부를 외고 있는데 어디선가 키가 좋기 10척은 넘을 만한 장정 한 명과 키는 동자승만 했지만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승 한 명이 법당 앞마당에 나타나더니 탑기둥 하나를 순식간에 세우고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던 폭풍도 일시에 멎었답니다. 아비지의 눈은 놀라 휘둥그레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모두들 날씨가 개어 안심하는 표정일 뿐 별다른 기색은 없었어요. 아비지는 방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광경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절에 석탑 하나를 세운다고 나라가 망하겠는가? 그리고 좀 전에 내가 보았던 기이한 광경은 부처님께서 내게 탑을 세우라고 현신해 보이신 것이다. 그렇다. 석탑을 완성하자. 다음 날부터 아비지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어요. 석탑이 한층 한층 높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석탑의 높이 235척, 황룡사 9층 석탑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아비지는 훌륭한 석탑을 완성한 것이지요. 선덕 여왕이나 자장율사의 기쁨은 물론 아비지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아비지는 얼마 후 석탑을 세우게 된 경위를 듣고서는 남몰래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밤 나의 꿈이 맞았다는 말인가? 아비지는 뒤늦게 뼈아픈 후회를 했지만 이미 완성된 석탑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피눈물을 흘리며 아비지는 조국 백제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자꾸만 그날 밤 꿈의 환영이 보이는 듯해서 아비지는 고통으로 가슴이 옥죄어 들었지요.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운 공덕 때문이었는지 그로부터 15년 후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생사를 건 참혹한 전쟁이었으니 아비지의 꿈처럼 백제의 도성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답니다. 아비지도 죽고 그가 남의 나라 신라에 세웠다는 황룡사 9층 석탑도 지금은 그 모습을 온전히 찾아볼 수 없답니다. 다만 백제로 돌아가 자신이 세운 석탑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까봐 여생을 두고두고 혼자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위대한 석탑 기술자의 인간적인 고뇌가 안타까울 따름이랍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현명한 재판. 옛날 어떤 사람이 과거를 봐 합격하여 남쪽의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고을에 내려가서 정성껏 정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인심을 얻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답니다. 백성들도 모두 좋아하였지요. 그 중에서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는 유식하지만 무척 가난해서 사흘에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할 처지였답니다. 너무나 살림이 가난한지라 원이 먹을 것을 대주다시피 하였어요.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다 갚나. 우리 목숨은 자네 덕분에 붙어있는 것이네. 참 고마우이.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 원은 무슨 소리를 친구란 것이 다 돕고 사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 다음에 우리 집안이 딱하게 되면 그때 좀 도와주게나. 하고 대꾸하였답니다. 아무렴 여부가 있나. 당연히 도와야지. 그럴 때가 온다면 말이야. 이렇게 장담을 하였어요. 돈도 주고 벼썸도 주고 뗄나무도 주고 원은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었지요. 또 고을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온 고을에 원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였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 원에게 선물을 바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원은 모두 물리쳤지요. 그래도 자꾸 백성들이 가져오자 저축을 하여 논을 샀다가 아주 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이러는 가운데 원의 임기인 2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나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소. 다들 잘 있으시오. 원은 고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였어요. 원이 떠나자 제일 딱한 사람은 바로 도움을 받던 친구였답니다. 저 친구가 떠나면 우리는 참 낭패야. 어찌하나.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원이 아들하고 같이 찾아와서 문서를 내밀었답니다. 여보게, 이것은 논문서일세. 내가 이 고을에서 살면서 내 녹을 저축하고 또 들어온 것을 모아서 이 논을 샀네. 이 고장에서 번 것이니 이 고장에 두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지.
그리고 두고 갈 바에는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돕는 셈치고 주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 이 20마지기 논문서를 가지게나. 이런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친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만 같았어요. 그저 감격하여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다 갚나, 고마우이. 하였답니다. 그러자 원이 아들을 가리키면서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이야. 혹시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든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게나. 하고 아들을 부탁하였답니다. 물론 돕고 말고. 그런데 그런 말을 왜 하는 것인가? 부디 오래 살아야지. 그러나 저러나 나중을 생각해서 무슨 문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네의 논 20마지기를 빌렸다고 말이야. 어허, 이 사람아. 친구 사이에 주면 주고 말면 만 것이지 무슨 문서를 주고받는가? 이 논은 주는 것이니 훗날 내 자식이나 잘 거두어 주게. 나한테 논을 얻었다는 문서는 필요 없네. 이렇게 말하고 원은 그 고을을 떠났답니다. 그 후 이 원은 여기저기 고을원으로 다니다가 그만 덜컥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답니다. 있던 재산은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원 구실도 못하고 집에서 병이나 치료하면서 겨우 죽이나 끓여 먹고 살게 되었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어요. 아버지, 이렇게 딱한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하고 탄식하자 원이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아가, 이전에 내가 첫 번째 부임했던 고을에 가서 그 친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여라. 아버지, 그러면 제가 빨리 다녀올 터이니 부디 몸 조심하소서. 원의 아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사정이 이러저러 하니 좀 도와주십사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게 누구야? 오라, 이전 원님 아들인가? 그런데 우리한테 뭘 도와주었다고? 그때 자네 아버지가 이 고을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얻어먹었지. 그런데 떠날 때 논 20마지기 주었다는 말은 무슨 소린가? 전혀 처음 듣는데 말이야. 이 논은 우리 조상님네 재산이었지 자네 아버지가 주고 간 것이 아닐세. 세상에 자기가 이 고장에서 모은 것이라면 다 긁어가지 미쳤다고 친구에게 주고 가겠는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때 논문서를 주었다는 증거를 대보게. 문서가 어디 있느냔 말이야.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은혜를 모른다고 하여도 정도가 있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의 아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니 화를 벌컥 내면서 돈 몇 푼을 던져주며 어서 가라고 눈을 부라렸어요. 차라리 그때 쌀 몇 섬 주었다든지 돈 몇 푼 주었으니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 몰라도 전혀 주지도 아니한 논 20마지기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하는가. 별꼴을 다 보네. 원의 아들은 이렇게 모욕과 서러움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차마 말할 수가 없었지만 병석에 있는 아버지는 모두 짐작하였어요. 네가 말을 안 해도 다 안다. 네 얼굴에 분한 기색이 완연해. 오죽하면 얼굴에 그리 표가 나겠느냐. 그때 논문서를 주었다는 문서라도 받아둘 것인데 사람 마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원은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더니 병이 도져서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원의 아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여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고을원에게 소장을 올렸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원은 그 친구와 한통속이 되어서 원의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아 지고 말았지요. 이번에는 가명에 가서 감사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실패하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한양에 가서 임금님이나 대감님에게 상소하여야겠어. 그래서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하였답니다. 아들은 큰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잠시 쉬었어요. 때는 5, 6월 삼복더위라 그냥 걸어도 무더운 때인데다 상주이기에 머리에 박립이라는 삿갓을 쓰고 상복까지 입고 가려니까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고갯 마루에서 좀 쉬고 있노라니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지요. 이복의 상주. 예. 부모를 잃은 자식이라면 부모 무덤가에서 집을 짓고 지키는 시묘살이를 하든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늘 이 더위에 어디를 그리 멀리 행보하는고. 그러나 아들은 지금 분하고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집안에만 눌러있을 처지가 아니기에 처음 만난 이 백발 노인에게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다 하였어요. 어허, 저런.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 한양에 가본들 이기겠나? 증거가 있어야지. 한양 가서도 분풀이를 못해. 벌써 그 나쁜 작자가 손을 써놓았을 것이야. 아이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한양에서도 해결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허, 이렇게 성급해서야 쓰나. 내가 들으니 저 평안감사가 아주 경우가 바르고 현명하다고 들었네. 그러니 평양에 가서 소지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아니, 여기서 천리가 훨씬 넘는 평양을 가란 말입니까? 아니, 가기 싫으면 그만두게. 누가 꼭 가라 했는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아쉬운 사람은 자네일세. 안 가면 그만이지 나에게 화를 낼 것이 무엇인가? 사실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큰 절을 하여 사과하고 평양으로 가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찌 그리 자기 사정을 잘 알며 평안 감사의 성질까지 아는지 궁금하여 막 발걸음을 떼어놓다가 뒤돌아보니 백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노인이 있던 곳을 향해 큰 절을 하고는 평양을 향하여 달리다시피 하였답니다. 남도에서 평양까지는 무척 먼 거리였지요. 그러나 분한 마음에 정신없이 평양을 향해 갔답니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여서 소지를 올리니 평안 감사가 보고 분노해 마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런 놈이 족쳐야만 될 놈이다. 얘들아, 저 남도에 내려가서 이 못된 놈을 잡아오너라. 조금이라도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니 어느 영이라고 거역을 하겠습니까? 부하들이 즉시 남도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아 올렸어요. 아니, 나를 왜 잡아가는 것이오? 평양에서 잡힌 도둑이 너하고 한패라고 하여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다. 아니, 제가 도둑패라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잔말 마라. 도둑인지 아닌지는 평양에 가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더운 떼약볕 아래 그 사람은 끌려갔답니다. 먼 길에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였지요. 이제 문초가 시작되었답니다. 네 이놈, 본시 네가 가난하던 놈인데 어찌하여 이리 부자로 잘 산단 말이냐. 이번에 잡은 도둑이 너하고 한 통속이라 하니 잔말 말고 어서 자백하여라. 그 도둑이라는 자를 제 앞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던 네가 어찌하여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근거를 대어라. 혹시 네 말이 이치에 맞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몇 년 전에 저희 골 원으로 내려왔던 친구가 내가 워낙 못 사니 해마다 곡식을 주고 떠날 때는 논 20마지기를 주어서. 아니, 대간절 네가 무엇인데 비록 친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공짜로 주었다는 말이냐? 공짜라면 공짜고 아니라면 아니지요. 만약에 자기가 훗날 잘 못 살면 자식이나 잘 거두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떠났는데 이제 살림이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도둑으로 몰려서 이 먼 평양까지 잡혀왔습니다요. 그 친구가 너에게 논을 줄 때 어떤 문서라도 만들었느냐? 아니, 친구 사이에 말 한마디면 족하지요. 사나이가 한번 주기로 하고 돕기로 하였으면 당연히 약속 지키는 것이지 무슨 종이 조각에 끄적거립니까? 허허, 대단한 사나이의 기계로구나. 여봐라, 그러면 이 사람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휘장 뒤에 서 있던 원의 아들을 내세웠어요. 친구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자 평안감사가 호통을 쳤어요. 이놈, 양심이 있을 것이다. 네가 너의 고장이나 서울의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먹여서 손을 다 써두었겠지만 이 평양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산신령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었다. 죄 지은 놈은 다 벌을 받게 마련이다. 네 이놈, 당장 이 사람 내 재산을 이자 쳐서 돌려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니 도둑으로 인정하고 너를 잡아 가둘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그 고약한 사람은 원의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내주었답니다. 실컷 먹고 말고삐를 잡겠다.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주인이 잔치집에 가려고 하인에게 말 안장을 씌우라고 시켰답니다. 그러자 하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어요. 주인날이 소인은 안 가겠습니다. 하인의 말에 주인은 벌컥 화를 내었어요. 하인도 없이 나 혼자 말을 타고 가란 말이더냐. 세상에 어느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제 맘대로 하더란 말이냐.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어요. 그러자 하인은 슬그머니 주인의 눈치를 살피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우물우물 말을 시작하였지요. 아주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오라. 나리께서는 잔치집에 가셔서 술과 고기를 많이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계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인은 이 추운 날에 밖에서 꼬박 굶은 채 날이 나오실 때만 기다려야 하지요. 그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요. 어느새 하인은 울먹울먹거렸어요. 주인은 그런 하인이 불쌍해서 부드럽게 다독거렸지요.
그것은 네가 주변 머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음식상을 받을 때쯤 내 뒤에 와서 서 있도록 하여라. 내가 어찌 너를 굶기겠느냐? 그럼 소인이 뒤에서 기침을 할 테니 그때마다 음식을 주셔야 합니다요. 하인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지자 주인은 허허 웃음이 났어요. 오냐, 그러마. 하인은 그제야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겠다는 약속에 마치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신바람이 났지요. 하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고삐를 잡고 잔칫집으로 향하였어요. 잔칫집에 다다른 주인은 조금 뒤 푸짐한 음식상을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하인은 슬그머니 주인 뒤에 섰답니다. 주인이 국수 한 젓가락을 막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뒤에서 하인의 기침 소리가 났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슬며시 뒤로 밀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주인이 입에 넣었던 국수를 씹어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기침 소리가 났답니다. 번개처럼 음식을 낼름 먹어치운 하인이 더 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지요. 아니, 벌써 한 그릇을 다 비웠단 말인가? 주인은 또다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슬쩍 하인에게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하인은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치우고 또다시 킁킁거렸지요. 하고 좀 천천히 먹을 일이지. 주인은 하는 수 없이 한 그릇을 또 내려 하인에게 밀어주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인은 국수 한 그릇도 다 못 먹었는데 상 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회 한 접시 뿐이었답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주인이 한숨을 내뱉을 때였지요.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답니다. 이런, 차라리 네가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뒤에서 실컷 먹고 말고삐나 잡고 가겠다. 산골 나무꾼에서 대장군이 된 사람. 옛날에 경상도 한 고을 깊은 산속에 홍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았지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나이 40이 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는 일이었어요.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답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하였지요.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었나 보.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어요. 오곡이 무르익고 갖가지 열매가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주 대단한 아기였어요. 크기가 꼭 5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거릴 정도였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 권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홍대권이라고 지어주었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20여 년이 지났어요. 청년이 된 홍대권의 모습은 아주 굉장하였지요. 키가 8척이 넘고 가슴둘레는 5자도 더 되었답니다.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홍대권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홍대권은 산중을 헤매던 오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하였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였지요. 얘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잉어탕.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물이란 물은 꽁꽁언 산골에서는 더 그러하였지요. 하지만 홍대관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답니다. 홍대관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홍대관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두께가 자그마치 2자 새치였어요. 그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이 뻥 뚫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얼음 구멍으로 퐁 뛰어올랐지요. 나와 보니 봄은커녕 한겨울이었답니다. 한데 이 잉어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방향을 잘못 들어 얼음판에 발딱 낮아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홍대권이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쏙 주워 담는 것이었지요. 홍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뽀얀 국물을 내었답니다.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면서 홀짝홀짝 먹기 시작하였어요. 얘야, 인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하루는 홍대관의 아내가 하도 신기해서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가 않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답니다. 얘기를 듣고서 성큼성큼 걸어온 홍대권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안 하였지요. 허허, 이것 봐라. 홍대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을 안 하였어요. 대권이 쇠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한껏 힘을 주자 그제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솥에서 떨어졌답니다. 잉어를 꺼내놓고 보니 색깔이 누르스름한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답니다. 자세히 보니 어느새 잉어가 금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이런 산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한테나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홍대권은 금 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간 한 구석에 던져두었어요.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게 하였어요. 한편 윤시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암행어사로 발탁되었답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천거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답니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해서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거지옷을 입은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걸어 충청도를 거쳐 문경 세제 근처에 이르렀답니다. 경상도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지요. 대충 짐작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답니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 찾아 들어가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겨우 먼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보게 여기 문경은 어디로 가는고? 지게를 짊어진 그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답니다. 거짓골을 한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지요. 문경? 오던 길로 도로 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서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어요. 다시 온통 산중을 헤맸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하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답니다.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어요.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확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 갔지요. 이때 어떤 꼬부랑 노파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아이고, 얘야, 무섭다. 얼른 가자. 저러다가 날이 저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어서 가자. 하지만 젊은 안악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세워둔 채 두 사람 있는 곳으로 다가갔답니다.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어요.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하였지요.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게 없었답니다. 안악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고리 섭을 열어서 젖을 짜기 시작하였어요. 마침 갓난 아이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지요. 여인이 젖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러자 안악은 급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하였지요.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악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어요.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대여섯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집으로 들어갔어요.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지요. 팔척장신의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바로 홍대권이었답니다.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 하였어요.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울음 반 투정 반으로 말을 하였어요.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글쎄, 네 처가 말이다. 네 처가 글쎄, 산속에 웬 거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다가 젖을 짜먹였단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홍대권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답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까짓 거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둥그레졌답니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재고서 홍대권을 겨냥하였어요. 만약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용서 없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권은 한 손에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넌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화를 진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 동정을 살폈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이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한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 거요. 그러더니 홍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후려 갈기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방에 들리남 호되게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한참을 그러던 홍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다 훌떡 집어던졌어요.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제가 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하였어. 그저 부끄럽다고 그랬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건넌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얘가 죽었네. 아가,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바스스 일어나 앉았답니다. 어머니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겨 팼느냐. 때리는 소리가 안방에까지 들렸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답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야.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간 임금님께 천거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지요.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권에 얽힌 사연을 적어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을 원에게 청하여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 보냈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 올리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권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금 잉어를 들고 길을 나섰답니다. 홍대권을 데리러 온 사령들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받아들었다가 그만 애꿎은 발가락만 결단나고 말았지요.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홍대권이 대궐 뜰 앞에 엎드렸어요. 만조 백관이 두 줄로 늘어선 앞이었지요. 금관 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홍대권을 내려다 보았답니다. 저 백성이 윤어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큰 그릇엔 담기는 것도 많다더니 몸집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홍대권이 두꺼비처럼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내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게 아니냐. 성명을 대거라.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어요. 이놈아, 어전이여, 얼른 얘기해. 안 하면 목이 떨어진다, 이놈아. 그러자 엎드려 있던 홍대권이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는 아래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궐 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질 정도였어요. 만조 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데 내관들이 얼른 와서 붙드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면했답니다. 소인의 성명은 홍대권인 줄로 아래오. 홍대권이라. 대권이면 큰 대자에 권세 권자겠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너도 언젠가 큰 권세를 누릴 때가 오리라.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하였어요. 저기 헝겊에 싼 것은 무엇이더냐? 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이옵니다. 홍대권이 금잉어에 얽힌 사연을 아뢰자 임금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었어요. 허허, 장하도다. 과연 훌륭한 인재야. 임금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어요. 여봐라 홍대권,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홍대권이 아무 대답이 없자 임금이 말하였어요. 어허, 글을 배웠으면 좋은 벼슬을 내릴 터인데 안 되었구나.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되었다. 천자문 속에는 갖은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되었어. 그래, 더 배운 것은 없더냐. 명심보감을 혼자 읽어서 깨친 줄로 아래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뢰어 보아라. 그러자 홍대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12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은 줄로 아래오.
그러자 그만 임금과 만조 백관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저자가 사서삼경을 삶아 먹었다는 것인가? 그때 다시 임금이 홍대권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또 대답이 없었답니다. 아깝도다. 네가 만약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터인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그래, 사나이로서 활도 한번 안 쏘았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은 있사옵니다. 오호, 그래. 그것 말고는 잡은 게 없느냐? 하루는 나무 한 짐을 해놓고 앉았으려니까 뒤에서 뭐가 꿀꿀거려서 돌아보니 크기가 황소만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똥구멍에다가 활을 쐈더니 화살이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갔는데 배가 따가우니까 멧돼지가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 한 10리 쫓아가서 그 뒷다리를 붙들어 바위에 팽개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만면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또 한 가지를 물었답니다. 그래, 활은 그렇거니와 혹시 칼은 손에 잡은 일이 없느냐? 그러자 홍대권이 대답하였어요. 제대로 된 칼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에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본 줄로 아뢰옵니다. 옳지, 그럼 되었다. 여봐라, 여기 박 장군을 대령시켜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척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고렛나루가 시커먼 데다가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 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지요. 박 장군이 대령하자 임금은 홍대권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지요. 홍대권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어요.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되었답니다.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권은 아이고, 다치겠는데, 다친다니까 하면서 사뿐사뿐히 피하는 것이었어요. 박 장군의 칼은 홍대권의 몸에 닿을 듯 살짝 비켜나갔지요.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권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 장군의 칼이 홍대권의 목에 와 닿았어요. 위기일발이었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답니다. 쨍그랑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 동강나더니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꿇어 엎드려 투구를 벗었지요. 여봐라 홍대권,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홍대권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지요. 툭, 무엇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답니다. 홍대권이 박 장군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이었어요. 임금님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권에게 말하였지요.
장하다 홍대권, 네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백관을 향하여 말하였어요. 경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요. 홍대권은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다. 그렇게 해서 홍대권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답니다. 그 후 홍대권은 오래도록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고 한답니다.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올려 길이 호강을 시켰음은 물론이랍니다.